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전어린 미디어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박영선 촛불 어르신의 그 어떤 그 직설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제를 이끌어갈 서울의 소리 응징 전문 기자 백은종입니다. 박영선 그 촛불 어르신은 3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부터 이명박 구속, 박근혜 구속, 자한당 해체, 양승태 구속, 현재 진행형인 양승태 구속 그 촛불 집회에 촛불을 들고 20년간 적폐들과 맞서 싸워오신 75세 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분이 3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영선 선생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지금 이렇게 오늘도 또 내일도 행동하실 거라고 보는데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지키려고 촛불을 들고 노력하시는가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저 박사모들 그러니까 태극기 모독 집회에 나와가지고서 아우성 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제멋대로의 주장을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너도 나도 그냥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각 사람들이 주장하는 요구하는 최선의 요구를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운데서 한 발씩 전부 양보해가지고서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기 주장만 모두 외치고 양보가 없다면은 그건 아수라장이 되지 절대로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서 전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뭉쳐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도 그럼 자유한국당 뭐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은 친일 독재 잔재들 또 어떤 사람이 요즘에 토착 왜고라고도 부르더군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지만 일부는 토착 왜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반응은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된다고 뒤에 그 그림같이 저렇게 지금 지난 여름 그 더위에도 저렇게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셨는데 왜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 버려야 하는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자유한국당은 진짜 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유한국당들은 일본 때에서부터 일정 때에서부터 그놈들의 앞잡이 짓을 하다가 하나도 처벌되고 숙청되지 않은 벌을 받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냥 그 권력 그 부를 그대로 물러받아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들을 계속적으로 유린해 나간 그런 집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파 세력으로서 정말 너무도 그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친일파 세력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이 촛불혁명으로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폐 프레임으로다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또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민주인사들을 탄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함이 없이 아직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종국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종석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든지 또 임종석이 주사파라든지 그래서 그들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든지 또는 경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폭망했다든지 이런 되지도 않는 프레임으로다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딴지를 걸고 발목을 붙잡고 또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 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되고 척결돼야 될 그러한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분단된 국가에서 또다시 좌파, 우파로 갈라놓고 또 지역적으로 좌우로 갈라놓고 지역주의도 모자라가지고서 지금은 연령별로다가 노년 층과 그렇지 않은 층으로다가 젊은 층으로다가 갈라놓고 항상 갈라치기를 이용하는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구구절절 그 자한당이 왜 없어져야 되는지 결론은 우리 그 민족의 그 앞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짓만 하는 그런 적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조금이라도 우리 그 후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데 좀 말이라도 좀 힘을 보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지금 그 가짜뉴스 이제 홍준표라고 아시죠? 예, 홍준표. 예. 그 말만 하면 참 아주 그냥 일부분 홍발정 돼지발정제라도 하는데 자기 스스로 문재앙보다는 돼지발정제가 발정제가 낫다 하면서 홍카콜라라는 그 방송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완전히 일방적으로 왜곡되는 가짜뉴스를 하는데 그 언론들의 가짜뉴스가 지금같이 심각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시절인데 그렇죠. 가짜 언론의 변천사는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나요? 전두환부터 홍발종이 말하는 그런 얘기는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 참 함량 미달의 무식한 사람의 그저 막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이 가짜 뉴스를 보면은 말이죠. 과거에는 이 종이신문 조중동이죠. 이런 종이신문에서 제목을 뽑는데 참 이상스러운 방법으로다가 제목을 뽑곤 했죠. 제목을 뽑는 방법이 아주 그 내용하고 무관하게 자기들 멋대로 제목을 뽑아가지고서 왜곡하고 또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목을 뽑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다가 뽑는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가 죄가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했다면은 이 조중동 언론이라든가 기레기 언론들은 그 제목을 뽑는데 예수 불쌍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말하다. 잔인한 예수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아주 너무 왜곡되고 제목하고 내용이 다른 그런 걸 뽑는 것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볼 것 같으면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로다가 그런 걸 뉴스로다가 대서특필해가지고 중요한 이슈를 갖다가 덮어버리곤 했죠. 이 디스패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항상 삼성이라든가 정계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하면은 연예인들의 불륜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다가 덮어가지고서 이슈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는 우리들의 안목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전달 매체가 종이신문이나 공중파에서 SNS로다가 발전하게 되고 팟캐스트가 줄을 이루게 되면서 촛불 혁명 때에는 사람들이 팟캐스트나 이런 SNS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촛불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어느 방향으로 나왔느냐, 유튜브로다가 진출해가지고서 주로 빠르게 진전되는 팟캐스트나 SNS보다는 저장해놓고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서 너희들을 갖다가 묶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로 유튜브 방송을 저장해놓고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북마킹 해놓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다가 키워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뉴스만 계속적으로 골라 들어가지고서 거기 한번 빠지면은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또 발전을 해가지고서 그 가짜뉴스를 만드는 방법이 아주 발전했어요.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 요번에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의 항명 파동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은, 전진구 사령관이 서해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또 9.18 남북 합의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항명하는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 사람들이 어떤 연극을 했느냐? 해병대 전역 장교들이 모여가지고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야말로 아주 꼿꼿한 기계를 가진 훌륭한 장군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본받을 만하다고 말하자면 하나의 항명을 부추기고 쿠데타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그런 기자회담을 했는데 사실은 전진구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역 장군이라는 엉터리 사람들이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서 제 멋대로 만들어낸 말로다가 연극을 하고 쇼를 했는데 그걸 또 유튜브에다가 퍼나르고 해가지고서 그럴듯하니 너희들이 그걸 보면은 야 전진구가 항명했구나 이렇게 가짜뉴스를 연극까지 해가면서 퍼나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짜뉴스의 변천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국을 조그마나 만든 첫 번째 이유가 이 계속 생겨나는 우죽순처럼 생겨나는 수구 꼴통들의 토착 외구들의 가짜뉴스를 어떻게
막아보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내년에는 가짜뉴스 토벌대를 좀 만들어서 같이 우리 박 선생님이랑 토벌에 좀 나서자. 좀 무서울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가짜뉴스,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우리 후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는 피해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그 개인이나 집단들을 우리가 토벌을 해버리자. 그래서 가짜뉴스 토벌단을 만들자는 제안이 어느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박 선생님보다도 더 나이 많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제발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에 발족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오늘 그 홍카콜라라는 가짜뉴스 그 왜곡 사례를 계속 이야기하는 홍준표가 무슨 싱크탱크를 오늘 출범시킨다고 해서 제가 프레스센터를 가봤더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좀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야단 좀 치고 응징 좀 하고 왔는데, 이런 그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홍준표가 유튜브가 없으면 저렇게 새를 불려서 뭐 몇백 명이 오는 그런 싱크탱크 무슨 단체를 만들 수 있겠냐. 이 가짜뉴스는 정말 그 문제가 많은 거다. 그걸 운용하는 구글도 정신 좀 차려야 되고, 이를 방관하는 방통위도 제대로 좀 일 좀 해달라. 아니 나쁜 게 있고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맞지. 그게 무슨 언론 탄압이니 운운한다고 무서워서 손도 못 대는 이런 걸 하려면 왜 그 어떤 권력을 주냐 이거죠. 칼을 왜 주냐 이거지. 그냥 무나 들고 있으라고 주지 권력을 왜 주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데, 정말 박 선생님 이렇게 심각한 가짜뉴스 왜곡 사례 좀 몇 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지. 요새 문제되고 있는 김태우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말이죠. 그 사람 참 못된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 비리, 건설업자하고 그 여러 통화를 하고 그 정보를 주고 받았으면은 마땅히 그거는 감찰 정도가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그걸로다가 잘못했으면은 청와대에서 그 가다치우고 전부 나가게 한 거 당연한 처사인데, 거기에 반발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무슨 추사가 됐는 양 자유한국당 측에 지지를 호소해가면서 말이죠. 그 자유한국당 사주받아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뭐 당연히 이쪽에서 내쳤으니까 그쪽에 사주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그 변호사도 뭐 자유한국당 당직 뭐 맡은 사람이 맡았다는. 예, 그렇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 보면은 사리에 닿지 않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그걸 가지고서 말이죠. 무슨 큰일이나 벌어진 것처럼 옛날에 박관천이 말한 최순실하고 거기에다가 비유해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른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김태우는 그 개인 비리이고 개인 비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마치 청와대에서 자기 비리를 조사하니까 개인 사찰을 한 것처럼 불법 사찰을 한 것 마냥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 사실하고 다른 게, 그 사람이 얘기한 폭로한 내용은 개인이 아니고 서울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 사찰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시기 또한 청와대 감찰관으로 들어와서가 아니라 작년 그 이전인 작년 7월인가 뭐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수사관으로 있을 때. 예, 그렇죠. 들어오기 전 일인데 그걸 마치 그 이후에 지금 청와대에 왔을 때 한 것 마냥 왜곡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를
가짜 언론들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마치 기회나 잡은 듯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 둘이 아니지만은 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이 나경원이가 그 카톡 아니야 카풀제 네. 카풀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 지금 아주 신나서 입을 거품을 물고 떠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나경원이 한 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해야지. 나경원이가 만들고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실행하는 거 해야 될 거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실행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고 통과시킨 걸 갖다가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데 이러한 왜곡되는 사례들은 아주 그냥 그것도 하나의 가짜 뉴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경원 지금 여기 자한당 원내대표는 참 그 보기는 조그맣고 이렇게 그럴 거 안 같은데 그렇게 어떤 가짜 뉴스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카풀 제도 택시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새누리당 때 통과를 시켰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썩 빼고서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과된 법을 이제 그 이번에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그걸 반성문 더 우리가 통과시킨 거지만 실행하면 뭐 안 좋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이거 문재인 정부가 다 통과시키고 처음 시작한 거 마냥 공격을 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언론들은 그게 그 자유한국당은 어떤 그 택시 운전기사들의 편을 들어주는 당이고 민주당은 택시 운전사들한테 해를 끼치는 당인 것 마냥 왜곡 가짜 뉴스를 보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죠. 사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은가 본데 그런 것도 빼놓고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카풀제도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그저 시대의 변천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천을 따라가야지 그거에 대해서 반대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90년 전인가? 이제 옛날에 말이죠. 일제 때 얘기지만은 인력거 군들이 그저 지금이 택시였죠. 네. 인력거 군들이 그 손님을 그저 태워다 주곤 했었는데 그때 처음 택시가 나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인력거 군들이 모여가지고서 말하자면 지금처럼 저 반대 집회를 그때 처음 한 거죠. 네. 그런데 인력거 군들이 그 반대한다고 해가지고서 택시를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뭐 박 선생님 시대를 따라가야 하는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이 카풀 택시가 어떤 또 일부 재벌 카카오톡만 배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거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저는 보는 거고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이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걸 더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적절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방법은 물론 강구해야 되겠지만은 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저 밤 한 12시쯤 돼가지고 강남이라든가 종로나 합정동 이런 데서 택시를 잡으려면은 계속 승차 거부를 당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승차 거부 당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카풀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새로운 제도 또 더 좋은 그런 무슨 문명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반대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화 그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은 반대만 해가지고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는다면은 우리나라는 가장 뒤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 택시 기사들의 그 지금 격렬한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재벌들한테 뭐 저기 마트 재래시장 다 대형마트한테 당했지 해서
그 또 골목 상권 또 뭐 재벌들이 다 뺏어갔지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택시 회사도 또 카풀 이제 그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뭐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렇게 보겠네요. 지금 그 재래시장에 예. 상권이 많이 장사가 안 된다 하는데 저희 집만 해도 재래시장 나가지 않고 어디 시장도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많이 사서 요즘에 어떤 그 판매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인터넷까지 병행하는 이런 장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가짜뉴스에서 희생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희생되는데 그 가짜뉴스 그 당시는 유튜브도 없었지만 조중동의 그 가짜뉴스에서 희생된 사람이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도 괜찮은 걸 다 죽었다고 하고 이런 등등 봤을 때 그 가짜뉴스에 그 희생된 정부 노무현 정부는 가짜뉴스에 희생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가짜뉴스에 희생된 그런 그 사례라고 저는 봐요.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뭐 그렇게 집값도 오르고 상당히 문제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 분위기도 그렇고 어떤 그 국민 소득도 거의 9,000불이나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나타났냐? 박근혜와 이명박이 나타나서 박근혜는 경제 죽었다고 아이고 경제야 경제하면서 연극까지 노무현 대통령 지금 그 집권하고 1년 좀 지나서 환생 경제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막 불알달 자격도 없는 놈 뭐 노가리 하면서 막 했죠. 그렇게 환생 경제를 시작으로 박근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경제야 경제 곡을 하고 다녔고요.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은 여러분 아시죠?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 나는 경제 대통령이다. 747 공약 해가지고 했는데 딱 한 가지 이명박 5년과 노무현 5년에 경제 지표들을 놓고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지표는 GNP 주가만 해도 노무현 때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랐고 모든 그 지표들이 상향 곡선을 그었죠. 근데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때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그 박 선생님 예. 그 가짜뉴스 언론의 가짜뉴스로 희생된 노무현 정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짜뉴스에 의해서 희생된 가장 크게 희생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우리는 가짜뉴스로 인해 가지고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업적도 많은데 그와 같은 업적은 하나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 기레기 언론들에 의해서 묻혀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좀 여기 뽑아 봤습니다. 그 한번 몇 가지 열고 한번 다 읽어봐 주세요. 얼마나 많은지 업적이. 노무현 대통령이 업적을 볼 것 같으면은 첫째로 경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른 적폐 세력들은 말하자면 이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은 안보가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안보는 그야말로 보수 세력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잡았을 때 더 불안해졌고 노무현이라든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은 완전히 힘껏 안보를 위해서 힘써가지고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말이죠. 비밀리에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핵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밀 핵 잠수함이 그게 뭐냐 하면은 362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3조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서 프랑스의 핵 잠수함인 4,000톤급
바라쿠다를 모델로 해가지고서 한국형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을 3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치고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가지고 2012년에 일본 함을 실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2차, 3차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조선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라고 하는 유영원이라는 기레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소스를 알아가지고서 이 사람이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폭로로다가 좌절되게 되죠. 핵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일본이나 주변 국가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압력을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취소하게 됐는데 만일에 그때 비밀리에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안보 불안을 많이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도 볼 것 같으면은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이명박처럼 그냥 되지도 않은 노태우처럼 엉터리 공약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45%나 달성한 대통령입니다. 국가정보화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시킨 최초의 대통령. 다 말아먹었잖아요. 연구개발비 예산이 6조 원 수준이던 것을 24조 원 수준으로다가 격상시킨 대통령이고 문화기반 시설이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소로 확충시킨 그러한 대통령이고 종합주가지수를 800대에서 2000대로 격상시킨 그런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이명박이 4천인가 747이 그 4천이잖아. 이명박이 4천 근처에 가봤었나요? 택도 없죠. 2,500도 못 넘었어요. 2,20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국내 전체 제조업체 현금 보유 비중을 6%대에서 10%로 끌어올렸고 수출을 600억대 수준에서 3,200억대로 격상시켰고 암 환자 건강보험 보정률을 40%대에서 70%대로 진짜 국민을 위해서 격상시킨 그런 대통령이죠. 아유, 저도 모르는 것도 많네요. 그렇죠. 네. 외환 위기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그 외환 그것 때문에 IMF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마이너스에서 IMF를 탈출해가지고 네. 500억 수준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얼마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3,200억 불로다가 달성을 했죠. 근데 더 놀라운 소식 요즘에 네. 사상 최고로 4,200억 분인가 그렇다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경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들은 말하기를 폭망했다고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데 경제 폭망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에서 3,200 했어요? 600억대에서 3,000. 예. 아니 저기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는 500억에서 3,200억 근데 달러. 500에서 3,200억인데 지금 현재 사상 최고로 4,200억 불을 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이따 말씀 계속 더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네. 그 민생의 가장 중요한 거 너무 많이 주택 보급률 너무 많이 했어. 60%대에서 네. 105%로 격상시켰죠. 그러고도 있어요. 육아 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10,000억 원으로다가 그러니까 10,000억 원이 1조지요. 네. 격상시키죠. 10배 늘렸네. 10배 늘렸죠. 이 저기 가짜뉴스 하는 수구들은 이거 하나도 안 믿을 텐데. 저기들도 일반 국민도 자료 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료를 가져다 보여줘야지. 오죽하면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년에 2007년에 경제 책을 청와대에서 이렇게 두꺼운 걸 직접 발간했어요. 하도 거짓말만 하니까. 계속 좀 말씀하세요. 나 좀 모르는 거 많네요. 다 끝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또 잘했죠. 남북 인적 왕래를 16,000명에서 10만 명으로다가 격상시켰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이명박이가 싹둑. 이명박이는 이거 시대 사기꾼은 시대 사기꾼이죠. 감옥에서 평생 썩다 죽어야지. 나라 이렇게 망쳐놓고 또 더 해보세요. 계속. 복지 지출 추이를 갖다가 17%대에서 27%로 10%나 올렸어요. 예, 그렇게 되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2,900건에서 4,600건으로다가 격상됐죠. 그래요. 누구는 그냥 뭐 창조 경제니 뭐니 뭐 한다고 말로만 떠버렸지 실제로 이런 저 발전적인 거는 없고 오히려 퇴보만 했죠. 그리고 대한강국 2020을 세워가지고서 전투력을 1.8배를 향상시켰어요. 그러니까 안 거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비가 이명박 때보다 더 많이 늘렸어요. 인원도 50만 명 수준으로다가 줄여서 모병제를 갖다가 확립하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때 와가지고 좌절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자원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명박이가 자원 외교하면서 엄청난 수십조의 빚을 지고 외화를 낭비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하고 천연가스 채굴권에 대해서 협상을 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러시아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까지 연결해가지고서 그런 협정을 맺었던 거죠. 지금 이제 또 추진되겠죠? 이제 추진하려고 하겠는데,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참 콧대 높고 거들먹거리는 푸틴 대통령하고도 잘 협상을 해가지고서 이런 걸 갖다가 했던 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말로 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 정권이 말이죠 해낸 걸 볼 것 같으면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당시 51개인가 52개 국제적인 지표 무슨 국가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신용도 언론 지수까지 다 상향 곡선을 그었어요. 그 당시 책을 보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했는데 결국은 그걸 언론이 그런 거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도 정도가 아니라 경제 죽인 노무현이라 해가지고 그때 전용이니 해가지고 연극까지 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가짜 뉴스의 제일 큰 희생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도 정말 가짜 뉴스로 해서 죽음까지 맞이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어서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거덜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잖아요. 우리 촛불 일으켜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가려진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홍발정 홍카 콜라인가 유튜브에서 보면 문재양 하면서 올 연말이면은 나라가 폭망하고 안보가 파탄난다. 내가 그전에 그런 게 맞았다. 그러고 이번 유튜브 방송에 했는데 지금 오늘이 박 선생님 오늘이 지금 26일이잖아요. 지금 연말이면 나흘 뿐이 안 남았는데 홍준표가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가 파탄났다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경제할 것 같으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말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경제 대통령이 안 해도 지금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는 홍준표 이 사람 정말 가짜 뉴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반 좀 지났는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 또한 많이 있는데요. 특별한 것만 좀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우선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의 업적을 볼 것, 그런 쪽으로 업적을 볼 것 같으면, 아주 희귀병이라든지 또 난치병 이런 데에 대해서 질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추진했고, 병원비를 갖다가 줄여주는, 또 고무줄처럼 그 지급되는 병원비를 표준화해가지고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했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성공했다 이렇게 그 의사들이 많이 반대하고 했었는데 성공했다 이런 거라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게. 그 위에 또 다른 거 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업적이라 그러면 이건 뭐 임기 내내 한 가지만 성공시켜도 될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잘 안 알려진 거 그건 알려졌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까지. 우선 아까 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인 업적을 볼 것 같으면은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는 게 우선 큰 업적이고, 무역 수지가 또한 1조를 돌파하게 돼서 사상 최고예요 지금.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그런 외교로다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갖다가 확보하게 되고 균형 잡힌 그러니까 동방 서방의 그 균형 잡힌 외교를 이용해 가지고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국내 경제 성장률을 3년 만에 3%대로 발전시키게 되고, 이 반도체 중심으로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또 수출이 급증하게 되고,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고 있죠. 요즘에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뭐 역시 그 전에 지금은 많이 지금 바닥에 왔는데 한때 2,500까지 2,000에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등등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 밖에도 자영업자를 위해서 임대료 인상을 묶는다든지 그런 업적이 있는데, 사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시간당 뭐 얼마 올리는 거 그거 가지고 투쟁할, 그러니까 을과 을의 투쟁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임대료를 무조건 올리려는 건물주라든가 또는 터없이 계속 받아내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지금 확 인하해가지고 카드업체가 지금 카드 회사 노동조합에서 그거하고 투쟁을 해야지. 그까지 할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뭐 1년 얼마뿐이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해서 경제 폭망했다, 홍준표 등등 이 사람들 행사에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뭐 홍준표, 신혜식 뭐 이런 가짜 뉴스만 하는, 그래서 서로 가짜 뉴스 경쟁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누가 더 가짜 뉴스를 잘하냐에 따라서 이 박사모, 박근혜 지지자들이나 태극기 모독 집회자들은 가짜 뉴스를 더 독하게 함으로써 많이 와서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가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를 뭐가 좋다더라 하고 그 카톡이나 밴드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서 그 전달을 해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그것만 받아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또 이게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짜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실, 팩트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짜를 말할 권리를 갖다가 엉터리로다가 주장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 만드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교묘합니다.
근데 내가 보고도 감탄할 지경입니다. 이 신예식이라는 사람이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그걸 내가 또 나이가 많다고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추천이 들어와요. 보라고. 예. 그래서 한번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그 예로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 순환공항에 이제 내려가지고서 내려옵니다. 그 뉴스에서 보면은 틀림없이 그 비행기 그 내리는 장면을 잡았으니까 비행기 윗부분에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있어요. 네. 그런데 신혜식의 그 유튜브 방송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앞에 저기 있는 부분은 잘라먹고 대통령님이 좀 내려와가지고서 태극마크가 안 보이는 부분서부터만 편집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보라고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마저 달지 못하고 태극기가 없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아주 깜짝같이 속이고 있어요. 그거는 신혜식도 그랬지만 정규제도 그랬어요. 정규제도 그랬나요? 네. 딱 그놈이 그놈들인데 사실 그까지 가짜 화면 편집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거든요. 화면 자르고 편집하고 또 포토샵을 한다든지 화면 편집이나 동영상 편집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눈 씻고 봐가지고서 허구한 날 아마 그런 꼬리만 잡아내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가지고서 전파하고 하는 이런 놈들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러면 가짜 말이 안 되죠. 처벌하라고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박 선생님의 잘하시는 부분이 뭔가 집회니까 한번 가짜뉴스 처벌하라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집회라는 게 좀 우리보다 우리가 나보다 센 사람에게 그러면 가짜뉴스가 문제가 크다. 이러다는 온 세상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상이 가짜뉴스에 뒤덮여서 같아요. 사람들이 진실을 잃어버리고 가짜뉴스에 빠져가지고 가짜뉴스만 믿게 된다면 이 세상이 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고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그런 심성인데 이렇게 가짜뉴스만 계속 퍼나르는 홍발정 홍카콜라나 신의 한수인지 개의 한수인지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내가 엊그제도 가서 봤지만 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또 무죽전처럼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신혜식이나 홍발정 유튜버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거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상식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짜뉴스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가짜뉴스에 지금 오늘도 보면은 진보가 가짜뉴스에 참패했다. 진보가 밀렸다. 유튜버는 자칭 보수들이 장악했다. 이렇게 한다면 총선도 얼마 안 되고 반납고 그러게면 이제 큰일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한테 제가 처음으로 오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거 자시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고 70이 다 되는 분이라 이런 인터넷에 박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 대책 세워서 쟤들한테 밀리면 안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오늘도 홍발정 싱크탱크 프레스 센터에서 한다고 그래서 가서 응징 취재 좀 하고 왔어요. 우리가 정말 가짜뉴스에 대해서 진실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모든 국민들을 설득해서 총선도 이기고 나라를 바로 세워서 갈 수 있다면 무시해버리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진실을 덮고 우리 추구하는
촛불혁명 그 성공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가짜뉴스가 진실을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서 가짜뉴스를 하면은 당연히 어떤 제재를 해야 맞지. 언론 자유와 가짜뉴스는 다르는 거죠. 그렇죠. 언론 자유라고 해가지고서 아무 말이나 그냥 거짓말 갖다가 씹으려서 내뱉어 놓고 그걸 언론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저렇게 가짜뉴스로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는 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특히나 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정말 고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쟤들 가짜뉴스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하다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큰 낭패가 민주당만 낭패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낭패죠. 대한민국의 낭패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낭패고 많은 그 일생을 걸고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보려고 한 우리 박영선 선생님 같은 분이 얼마나 그 실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 대책, 가짜뉴스와 싸워서 우리는 이제 가짜뉴스와 싸운다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를 타도하는 가짜뉴스에 승리하는 이런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된다. 전투 대응을 갖추는데 각자 촛불 시민은 촛불 시민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뭐 범죄와의 전쟁을 그전에 했잖아요. 노태우 때 뭐 조폭 잡는다고 그러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를 하시라. 먼저 이런 것들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앞장서라.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가짜뉴스라는 건 언론사가 이 얘기하는 걸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유언비어 유포나 뭐 허위사실 유포인데 지금 신의 한 수도 언론사고 그 홍발정도 그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했던 그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뭐 안 보는 데서는 옛날에 속담에 임금님도 욕한다고 했는데 물론 문재인 욕하는 거 당연히 욕먹는 자리니까 욕하는데 욕하는 거고 가짜뉴스를 지명도가 있는 공인들이 퍼날려서 혹세무민 정부에 얻은 그 노인들을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는 거는 이건 정말 능지처참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님도 욕할 수 있는데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 있고 진실에 입각해가지고 비평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진실이 아닌 속임수로다가 말하고 뉴스를 전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청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사례들을 모아가지고서 청원 진정도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젠가 한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처벌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했는데 뭐 내가 하니까 잘 들어먹히지가 않아서 몇백 명밖에 동의하는 사람이 가짜뉴스가 그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우리가 가짜뉴스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더 시급한 게 그 당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정부 사람들이나 민주당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분들이 맞아요. 앞장서주면 우리가 따라갈 건데 우리 보고 앞장서라는 건 좀 그렇죠. 사실은 앞장설 거예요. 내가 그 가짜뉴스 토벌단을 만들어 가지고
토벌을 하러 다닐 거니까. 정부와 뭐 나한테 안면가사 마패라도 하나 주면은 가서 안면가사 출두야를 해서 가짜뉴스를 응징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 법률상 가능치 않은 거라 제가 오늘 박영선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가짜뉴스를 이기는 특단의 방법을 한 번만 좋은 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정부와 민주당이 협력해가지고서 법적으로다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중간층, 중도층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까딱하면은 가짜뉴스로 넘어가가지고서 자한당 쪽으로다가 가짜뉴스 쪽으로다가 기울어지기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보통 누구 얘기를 들을 때 말이죠.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은 전해 들은 것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전해 들은 것은 100%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접 당사자가 말한 것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당사자가 말한 것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당장 보세요. 나경원이가 가풀법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는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가짜로다가 반대하고 뭐 이런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눈으로 본 당사자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올라오는 사진 또 동영상 이런 거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나도 마음대로 편집하고 또 내가 그것도 잘라내고 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지금 신여식이라든지 예?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가짜 얼마든지 편집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눈으로 본 것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어서는 안 되죠. 공자의 제자 안회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가 쭉 자기 일행들을 데리고 가다 어느 추운 날 어떤 집이 묵어가지고서 지금 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안회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거 하는 짓을 보니까 공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가장 믿는 제자 안회인데 소뚜껑을 열고서 거기서 밥을 떠가지고서 공자한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먹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저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나중에 밥 떠가지고 상을 들여온 안회한테 물었어요. 물은 게 아니라 넌지시 얘기했어요. 이 밥을 가지고서 먼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안회가 딱 무릎을 꿇고서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스승님. 내가 밥을 뜨려고 솥뚜껑을 여니까 천장에서 옛날에는 왜 천장에 흙을 발라서 천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져서 밥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밥을 버릴 수는 없고 아까워서 그 밥을 내가 먼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가지고서는 틀림없이 버리장머리 없이 진짜 지가 먼저 먹었는데 왜 실상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우리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해가지고 믿을 게 못 되는 게 또 마술이라는 게 말하자면 다 눈속임 아닙니까? 그래서 신현식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태극마크 없는 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눈으로 직접 본 것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오직 믿을 것은 그 사람 삶 전체를 통해서 관저된 행적을 보아가지고서 믿어야 됩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삶 전체에 대해서 그 좋은 길을 내버려 두고 뻔히 실패할 걸 알면서 그 종로라는 좋은 선거구를 두고 부산 떨어질 줄 알면서 찾아간 노무현 대통령 또 좋은 자리를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한 그런 분들의 그 삶의 궤적을 봐가지고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짜뉴스 얘기했는데 저 뒤에 그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저? 양승태 구속. 근데 언제 양승태 구속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선생님이랑 저랑 7월 14일부터 양승태 집 앞에서 천막 치고 지금 대법원 앞에 지금 천막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은 거야. 이명박도 구속시키고 박근혜도 구속시켰는데 양승태는 왜 구속 안 되지요 지금? 아, 곧 구속될 겁니다. 난 내년 3월쯤으로 예상했는데. 아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월 달 안에 그래,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1월 안으로 끝내라고 한 걸로 봐가지고 네. 1월 달 안으로 구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까봐 걱정도 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그런데 말입니다. 네. 양승태가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거 보면은 네.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도망 다니는 거 아닐까요? 도망은 뭐 우리가 잡으러 갈까봐 우리 의용단이 우리 그 집에 살다가 우리 의용단이 7월 14일 날 천막 친 날부터 도망가고 집에 없어요. 그 전에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 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들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하려고 들지. 그래 하여튼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머니까 우리한테 혼날까 봐서 도망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박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지난 토요일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고 내일 모레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양승태 구속이 우리 이제 1차 제일 가까이 오는 그렇죠. 목표고 2차 가짜뉴스 없애서 총선 승리 그리고 3차 또 목표 있습니다. 어떤 문재인 정부나 촛불 시민 혁명 성공을 위해서 일단은 남북 문제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어떤 경계도 잘 풀려서 촛불 혁명 정부라고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촛불 혁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물론 비판도 하지만 비판은 우리 아니라도 박 선생님하고 저하고 비판하려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왜 가짜뉴스도 저렇게 안 하냐는데 비판은 우리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칭찬할 시간도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실어주고 지금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가짜뉴스부터 해서 뭐 경향신문도 보면은 비판이 더 많아요. 모든 언론들이 비판하는데 우리 서울의 소리는 비판은 접어두고 정말 잘못하면 내가 쫓아가서 응징 취재라도 청와대가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이 잘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힘을 북돋아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칭찬으로 키우면 큰 사람이 되듯이 우리 촛불 시민혁명 정부 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데 칭찬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박영선 선생님만 칭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구호 하나 외치세요. 예. 잊지 말자. 참여정부. 속는 것은 한 번. 두 번 속으면 개돼지다.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참여정부. 속는 것은 한 번. 두 번 속으면 개돼지만다. 개돼지만 또 보던 바퀴벌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서울의 소리 방송은 여러분들이 무슨 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명도 있는 사람을 제가 섭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닌 이렇게 박영선 어르신 같이 묵묵히 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줍니다. 이 방송국은 촛불 시민이 만든 방송국이고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어떤 문재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함으로써 우리 후세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전쟁도 겪지 않고 이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 문빠야? 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된다면 저 죽을 각오 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죽어서 나라가 잘 된다면 문재인 죽어라 할 수 있고 이재명이 죽어서 나라가 잘 된다면 이재명 죽어라 하고 백은종이 죽어서 나라가 잘 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박 선생님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촛불 시민혁명 정부를
정말 이렇게 잘 되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이런 방송이라 보시고, 저희 말이 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남북 어떤 그 정상회담, 남북 경제 협력. 예. 그리고 오늘 기쁜 날이에요. 드디어 오늘 남북 열차가 예. 가서 맞아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한 날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1일 남북이 포를 거꾸로 돌리고 적대 행위를 금지해서 우리 군인들이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지금 50만 60만 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부모 100만 이상이 잘 사는데, 이제 철도 연결됐는데 오늘 기가 막힌 게 자유한국당이 배알이 틀려가지고 다른 당은 다 가는데 참석 안 는다는데 나중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보도까지도 그 자유한국당이 해체돼야 될 첫 번째 이유, 오늘 일만 가지고도 해체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민족 간의 이 경사스러운 날에 배알이 틀려서 폭망 안 하니까 홍발정이 폭망한다 이달 연말에 자기 말이 맞았다 했는데 폭망 안 하고 안보 파탄도 안 나고 철도 연결하니까 배알이 틀려가지고 오늘 참석도 안 했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마지막으로 강력한 해체 발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분단 세력이죠. 말하자면은 자유한국당의 존립 근거는 남북 대치이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가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있을 수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반역자이고 또 일본만 이롭게 하는 친일 정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되고, 7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과 부패, 비리다가 일관된 정당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촛불 어르신 직설 인터뷰인데 그 자유한국당한테 그 마지막으로 구호로 한번 직설을 퍼부어 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예, 각성하라. 각성 가지고 되겠어요? 평화가 국민의 염원이다. 예, 지금까지 우리 참 그 저널린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우리 3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고 교직 생활 중에도 지금 정년 퇴직한 지가 10 몇 년 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부터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그렇게 거리에 나오신 분입니다. 뭐 우리 박영선 선생이 개인적으로 여기 촛불 나와서 이득 본 거 단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시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 양승태 구속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구속도 있고 양승태 구속이 빨리 이루어져서 저희 그 대법원 앞에 천막을 걷고 우리가 또 다음 어떤 싸움에 가짜뉴스가 될 것 같은데, 양승태 구속이 이루어지면 가짜뉴스와 어떤 싸우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짜뉴스 토벌단을 의용대를 만들든지 가짜뉴스 토벌대를 만들든지 해서 한번 또 가짜뉴스와 한번 한판에 승부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방송 꺼야지. 교수 다 알아서.